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언어 재활사의 정의, 역할, 자격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현장 실무 교재 있죠? 네, 학지사에서 나온 2019년도의 학지사에서 이전까지는 협회에서 이 현장 실무란 교과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교재가. 근데 작년부터는 이제 학지사에서 이것을 이관받아서 교과서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과서의 지금 내용 앞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 현장 실무라는 수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1급 시험을 보게 되면 현장 실무라는 수업이 교과목으로 하나 아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대 교과목 플러스 현장 실무라는 교과목이 이제 추가된 게 1급 언어재활사 시험이 되겠고요. 내용들은 꼭 1급이 아니더라도 2급에서도 보면 이제 아주 기초적인 언어재활사에 대한 어떤 역할이나 자격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 교재를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는 언어재활사의 정의와 역할, 자격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언어재활사라고 하면 여러분 좀 어떠세요? 좀 생소하신가요? 아마 여러분들은 언어재활사라고 하면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학부생들이나 좀 대학원생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익숙한 이제 용어인데요. 실은 이것이 이제 2012년, 3년 그 국가고시로 이제 등록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언어치료사라는 용어가 훨씬 더 익숙하게 사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법령이 제정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언어재활사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가 우리한테도 좀 낯설 수 있지만 이 언어재활사라는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수업들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언어재활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보다 좀 구체적으로 그 정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재활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어재활사 하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치료만 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또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언어장애를 검사만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보다 우리가 좋은 언어재활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장애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한다든지, 그 다음에 잘못된 지식을 잡아준다든지요, 바로 잡아준다든지, 그 다음에 언어 문제가 있을 법한 고위험군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언어장애로 나아갈 수 있는 진행 부분을 예방하는 그런 역할들도 우리 언어재활사 역할입니다. 치료의 언어발달장애 고위험군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게 다문화 가정 아이들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언어 입력 자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어장애 고위험군이 될 수 있죠. 이런 친구들이 실제 언어장애 고위험군에서 언어장애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하는 것도 우리 언어치료사의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어재활사의 근무 현장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시고요. 제가 다음 시간부터 또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언어재활사의 근무 현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근무 현장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실무적인 내용이죠.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언어재활사, 지금부터는 좀 언어치료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언어치료사라는 용어가 좀 더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언어치료사의 근무 현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건 사설 언어치료실. 자, 이것도 이제 개원 언어치료센터라고 19년도에 지금 나온 학지사에서 나온 이 교재에서는 용어를 좀 바꿨습니다. 자, 개원이란 뜻이 우리가 병원에서 의원급을 개원할 때 개원 병원이라 얘기하거든요. 이처럼 우리 언어치료센터도 개원을 할 수 있죠. 자, 이런 개원 언어치료실, 사설 언어치료실 환경이 있고요. 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또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선호하거나 잘 아는 부분이 다문화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또는 뭐 복지관이 되겠죠. 그래서 다문화 지원 환경이나 복지관에 대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가요? 자, 뭐 언어치료사들 분들 중에서 병원 환경을 또 꿈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병원 환경도 있고요. 자, 그 외에 1번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학교 환경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수교육지원센터라고 전국 각 지자체마다 다 한 군데씩 있죠. 근데 모두 다 가는 건 아니에요. 모든 지자체에서 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언어치료사를 뽑는 건 아닙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언어재활사로 학교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어재활사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어재활사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대다수 이제 이런 전망을 고려하고 아마 언어치료사 과정을 이렇게 밟고 있을 텐데요. 뭐 장밋빛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굉장히 암울하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언어재활사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이 시간에 대화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온라인에서는 제가 일방적으로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사실은 여러분의 생각도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온라인 상황이기 때문에요. 제한적인 상황에서 우리 한번 심도 있게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먼저 언어 치료라는 게 뭔지 한번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어 치료가 뭘까요? 여러분들 언어 치료라는 건요, 우리가 사전적인 정의로 보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언어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치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근무할 때 저는 이제 재활의학과에서 좀 단연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나 작업치료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때만 해도 한 10여 년 전이니까요. 10년도 훨씬 전이죠. 한 15년쯤 전인데 그때만 해도 언어치료사가 도대체 뭐냐, 언어치료가 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리치료하면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물리치료하면 머릿속에 또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신경계 물리치료가 있고 근골격계 물리치료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물리치료는 어쨌든 근육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작업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작업치료도 소근육에 많이 관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지와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언어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가 않죠. 자,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언어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어떻게 설명을 내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 책에서 좀 사전적인 정의를 드리자면, 자, 언어 치료의 대상이 굉장히 넓어요. 아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 굉장히 동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적인 수준이나 기질적 혹은 기능적인 원인 혹은 환경적이거나 정서적인 요인 등으로 조음이나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장애적인 요소를 개선시키거나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해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언어치료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굉장히 많죠. 일단 지적인 수준, 지능의 문제를 가지면 언어적인 문제가 같이 결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항상 그러한 건 아닌데요. 하지만 특히 발달적인 측면으로 가면 갈수록 인지와 언어라는 게 사실은 좀 함께 이렇게 결부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반대로 또 성인기의 신경언어 장애 환자들은 또 반드시 인지와 언어가 항상 같이 동행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자, 지적인 수준 또는 기질적인 기능적인 원인, 외국 교재들을 간혹 살펴보면 요즘엔 외국 교재들이 참 많이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기질적인 원인에 의한 언어 치료하면 구개 파열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자, 그다음 기능적인 원인, 대표적으로 음성 장애 같은 경우에 목소리의 기능을 잘못 사용해서 목소리를 오남용하는 경우에 기능적인 원인이 되겠죠. 자, 혹은 환경적이거나 정서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에 대표적인 거 뭐가 있습니까? 항상 그런 한 건 아닌데요. 음성 장애도 환경적인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청각 장애 같은 경우도 환경 소음에 의해서 소음성 청각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정서적 요인까지 결부한다면 유창성 장애 어떤가요? 말더듬. 자, 이런 것들은 태어날 때부터 기질적이거나 기능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소 환경적이거나 정서적 요인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결국 의사소통 장애라고 묶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의사소통이라는 거에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물리치료하면, 예를 들면 근골격계 물리치료는 어떤 것이고 신경계 물리치료는 어떤 것이고 라고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이 가능한데, 의사소통이라는 건 말하고 듣는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인데 이것을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포괄적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거나, 자, 개선을 잘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 진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우수한 언어치료사는 결국 검사를 잘해서 문제가 뭔지를 잘 파악하는 치료사가 우수한 언어치료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검사 외에 또 비표준화된 검사, 이른바 비공식 검사를 잘 적세적소에 환자의 어떤 수준에 맞춰서 작성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이것을 해석할 수 있고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네, 그런 치료사가 저는 아주 우수한 치료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 장애를 개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은 우리가 여기 좀 빠져 있는데 외국 책들을 보면, 외국 개론서를 보면요, 언어 치료사의 역할 중에 또 다른 게 어떤 게 들어있냐면요, 의사소통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거나요. 이거는 이제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예방하는 차원, 예방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걸리지 않아도 될 어떤 질병들을 걸렸다면 이것은 사실은 개인적인 차원의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손실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좀 예방 차원의 연구를 좀 많이 진행하는 그런 학자인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언어 치료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좀 질병학자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예방이나 예측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결국 대표적인 게 이제 음성장애가 있잖아요. 음성장애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음성장애가 수술적이나 비수술적 치료로 이게 100% 완치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학자 코엔이라는 사람이 2010년도에 미국의 이제 그 음성장애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연구한 바에 따르면요, 10명 중 7명이 음성장애가 재발했다라고 해요. 자, 이 얘기는 뭘까요?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약이나 수술적 치료만으로 이런 언어 치료 문제를 완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음성장애 같은 경우는 재발이 안 되도록,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음성장애에 걸릴 것인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 걸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 이런 교육들도 사실 언어치료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실제 병원 가시면 의선생님들이 사실은 이 상담을 하거나 이런 어떤 교육을 시켜주실 만한 여건이 안 돼서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우리나라 병원 환경에서는 의료진 한 명이 치료해야 될 환자가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우리 실제로는 언어치료사가 많이 담당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언어장애 전반에 걸쳐서 진단이나 언어장애를 극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언어능력 전반에 걸쳐서 좋아질 수 있도록 진전이 일어나도록 교육이나 훈련을 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언어치료라고 합니다. 자, 요약하면 여러분들 언어치료는 뭐다? 결국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언어치료라는 게 고위험군을 언어장애로 갈 수 있도록 갈지 않도록 예방해 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잘못된 지식을 개선해 주는 것, 이 세 가지가 언어치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언어치료사의, 우리 언어재활사의 역할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자, 언어발달장애나 조음무문장애, 여러분들 뭐 이런 장애들 하나하나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조음무문장애는 최근에 이제 말소리장애라고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법에는 헌법, 우리가 법전이라는 게 있죠. 법을 우리가 정의하는 사전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어떤 영어나 이제 어떤 어휘를 공부할 때 백과사전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질병은 질병과 관련된 사전이 있습니다. DSM이라고 하는 장애 진단 편람인데요. 주로 이제 정신장애 편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서적인 질환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언어치료도 DSM-4의 언어장애에 대해서
좀 정의가 좀 잘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최근에는 이제 조음문문 장애라는 표현이 옛날에는 쓰였는데요. 5판 이후부터는 이제 말소리 장애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많이 바뀌어가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음성 장애 뭐 잘 아실 테고요. 목소리와 관련된 것들이죠. 그다음에 유창성 장애, 우리가 말더듬하고 말빠름증, 이른바 속화를 이 두 가지를 유창성 장애라고 묻습니다. 그다음에 신경 언어 장애. 이런데 신경 언어 장애는 또 신경 말 장애도 같이 있죠. 그래서 뭐 실어증이라든지 마비 말장이라든지 말실행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치매, 요새 치매도 신경 언어 장애에서 우리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또는 뭐 삼킴 장애 이런 것들도 신경 언어 장애 파트에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청각 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의사소통 장애를 평가하고 중재를 제공하는 것. 자, 우리가 중재를 잘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가를 잘해야겠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언어치료사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나와 있는데요. 자, 평가 중재 외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 자, 예방이 있죠. 결론적으로는 예방인데, 자, 보시면 전생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의사소통의 각 영역별 문제를 평가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예방하는 것.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음성장애, 뭐 성대 결절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재발되지 않도록 이것을 우리가 음성 위생법이라든지 올바른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됩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키워드로 묶어서 설명을 하죠. 자, 결국은 자, 종합하면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의사소통 장애를 평가하고 치료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경우에 예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어재활사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참 언어치료 영역 보면 참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자, 언어재활사의 정의, 언어재활사를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언어재활사라고 하면, 언어치료사라고 하면 의사소통 문제, 즉 우리가 의사소통 문제라는 건 크게 나누면 우리가 언어 문제냐 또는 말의 문제냐로 나눌 수가 있죠. 자, 이것들에 대한 중재나 재활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재활 서비스 전문가를 우리가 언어재활사라고 정의합니다. 자, 1차적으로 우리가 1차적인 역할이 있고 2차적인 역할이 있는데 1차적인 역할은 비단 중재, 그 다음에 재활, 치료예요. 자, 그 다음에 2차적인 역할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또 연구하는 부분들, 인식 개선하는 부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자, 의사소통 장애인의 상담, 진단, 치료, 이것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1차적인 역할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임상에서 특히 언어치료사 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뭔가요? 언어장애인을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들의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진단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치료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언어재활사의 1차적인 역할이죠. 자, 2차적인 역할은 무엇이냐? 자, 2차적인 역할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인의 언어장애 인식을 개선해 주는 겁니다. 자, 저도 사실은 이런 연구를 좀 많이 진행을 하는 학자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이 뭐 학부만 해도 4년 동안 언어 치료에 대해서 또는 언어 장애에 대해서 계속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들으면 이 어떤 장애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 질병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저도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놀랄만한 사실이 뭐냐면요. 비장애우 분들이 의외로 언어장애에 대해서 잘못된, 왜곡된 시선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는 비장애인이라는 게 언어치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2016년쯤에 한번 연구했던 게 있는데요. 그 보건의료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나 작업치료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 이런 경우에 이 보건 관련 대학에 공부한 학생들 1, 2학년을 대상으로 인식도 연구를 한번 해봤더니요, 의외로 그 언어장애, 실어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왜곡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실어증, 뭐 비유창성 실어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귀가 잘 안 들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굉장히 인지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고, 잘못된 것들이 많죠. 저는 사실 또 치매를 연구하는데, 치매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인들, 특히나 환자의 보호자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의 어떤 진행 경과 과정이라든지 이런 특성들, 이런 것들 우리가 인식을 개선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장애라는 게 우리가 물론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언어장애도 있고요,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대체적으로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장애 부분 같은 경우는 최대한 재활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사실 언어 치료의 핵심이 될 거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발병 이전으로 100% 돌아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과거의 모습과 유사하게 찾아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평생 이런 어떤 문제가 꼬리 펴고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일종의 증후군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우울증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울증 누구나 걸릴 수 있죠. 네, 마음의 감기 같은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울증 한번 걸렸다고 해서 이 사람 평생 동안 우울증 환자로 살아갑니까? 그건 아니죠. 실은 약물을 섭취하고 내외과적인 어떤 처치를 받으면 우울증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우울증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네, 더 이상 우울증 환자가 아닌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언어 치료에서도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말더듬 같은 경우에, 말더듬 어떤가요? 유창성 장애 환자들은 말을 더듬지만 만약 굉장히 많이 이게 개선되고 줄어든다면 더 이상 그분들을 말더듬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사실은 음성 장애도 마찬가지죠. 목소리가 이미 개선돼서 이제 더 이상 불편함이 없으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물론 회복 불가능한 것도 있고요. 그런 걸 또 잘 상담 시 알려주셔야겠죠. 이런 장애인식을 개선하는 것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사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효율적인 언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 이것도 우리의 2차적인 역할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언어치료 실무적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언어치료사들이 혼자 일하는 환경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때로는 복지관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다문화 지원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는 유관 업종인 다른 분들하고 긴밀한 전문가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긴밀한 협조를 또 하는 게 2차적인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학교, 병원, 복지관, 사설 언어치료실 등에 근무하고 있죠. 자, 제가 좀 아주 구체적으로 좀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좀 온라인이다 보니까 좀 제가 세부적으로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너무 이론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 저랑 같이 그냥 담소를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샤 여러분들 아시죠? 아샤, 이게 이니셜인데 American Speech Language Hearing Association의 약자예요. 그래서 ASLH 샤 이렇게. 네. 자, 미국 언어병리학 협회에서는요 어떻게 정의하느냐. 자, 말 언어장애 또는 삼킴장애까지, 여기서는 삼킴장애 얘기를 해요. 참 이거 아쉽죠. 삼킴장애가 참 우리나라에서는 작업치료 영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뭐 삼킴장애도 연구하는 또 연구자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융복합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작업치료 연구자분들하고도 의외로 많이 소통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면 서로 민망해요. 이런 얘기하면 서로 민감한 부분이라서. 자, 근데 원칙적으로 원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원래는 삼킴장애, 우리가 또 작업치료에서 연화장애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삼킴장애는 원래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일본이 좀 그렇긴 한데요. 일본도 이제 반반 좀 섞여 있고요. 언어치료사랑 작업치료사랑.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지금 작업치료사가 전담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게 그렇게 된 지 오래 안 됐어요. 이게 2004년 정도에 이제 작업치료 코드로 잡혔죠. 병원 코드로. 그래서 삼킴장애가 사실 이제 그 병원 입장에서는 이게 그 의료 급여에 들어가야지 병원 수익이 좀 많이 남거든요.
비급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환자분들도 부담이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수가 때문에 실은 이것을 이제 급여로 잡아서 그러려면 질병 코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언어 치료의 가장 문제예요, 사실은. 가장 큰 문제고, 이게 사실 민감한 부분이라 저 같은 굉장히 마이너한 사람이 뭐라고 함부로 얘기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질병 코드를 안 잡혀 있는 건 사실 좀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킴 장애를 지금 우리나라는 작업치료사가 좀 담당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게 얼만큼 외국에서는 언어치료사 담당하냐면, 우리나라의 이 상킴 장애 척도, 검사 척도 이름 중에 보면 아샤에서 만든 척도가 있어요. 아샤가 뭡니까? 미국 언어치료사 협회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미국의 언어치료사 협회에서 만든 상킴 장애 검사 도구를 우리나라에서 번안해서 작업치료 쪽에서 사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킴 장애가 어느 영역에서 하는 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그냥 조용히 공부하는 전 사람이라서 정치적인 전혀 발언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다만 미국 언어치료사 협회 정의에서는 언어치료사라 하면 말 언어 장애 외에 상킴 장애까지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말 언어 장애의 특성을 질적 또는 양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검사뿐만 아니라 검사 도구를 활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 정말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표준화된 검사는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정말 몇 종이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한 10배는 많아요. 표준화된 검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언어치료사분들이 임상에서 보면 표준화된 검사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비공식 검사 도구를 활용해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좀 질적으로 우수한 언어치료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자, 언어치료사는 신생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말 언어 장애 및 상킴 장애를 치료할 때 개별화된 장단기 목표를 수집하고 치료 현장이나 개인의 진단 및 필요에 따라 임상 서비스는 개별 혹은 그룹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언어 치료하면 또 너무 이게 아동 중심으로만 이렇게 좀 이미지가 떠올려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말 언어 장애나 상킴 장애를 치료할 때 개별화된 장단기 목표를 수집하고 치료 현장이나 이런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그룹 형태까지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고정관념을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언어재활사 요거 좀 알아두십시오. 2012년 장애인복지법 몇 조? 제 80조. 자, 80조가 개정되면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뭐냐 하면 언어치료사의 법적 근거예요. 자, 꼭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어디에 있느냐? 제 80조예요. 79조도 아니고 81조도 아니고 제 11조도 아니고 제 80조입니다. 자, 80조가 개정되면서 새롭게 언어재활사라는 표현이 이제 명명